네, 안녕하세요. 네, FTA 특례법 강의를 맡은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일단 제가 드렸던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법령집을 직접 편집을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 수업은 기본적으로 법령집을 가지고 기초로 할 겁니다. 법령집 중에서 내용을 다 전체를 다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 중에서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거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따로 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법령집만 갖고 보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어디가 나왔는지 표시해 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랑 답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기출문제 제가 모아서 이렇게 주제별로 문제와 정답을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법령집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그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내용 확인하는 정도로 하시면 분명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거 있었어요. 원래는 저희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다가 작년에 6문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작년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6문제씩 쭉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6문제 나온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2.5점씩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점 분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온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할 수 있다면 6문제까지 다 맞추면 좋겠죠.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법령집 같이 보면서 내용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줄여서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관세법의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FTA 목적으로 특례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례법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법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뭐 뒤에 나오겠지만 관세법이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보다 우선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목적은 저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 부과 징수,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최악 상대국과의 관세 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관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관련된 내용을 따로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은 FTA 관련된 어떤 관세 부과라든지 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제2조 가보겠습니다. 네, 정의. 정의는 저희 시험에 좀 나왔던 주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를 해주세요. 제2조 정의는 이제 체크하시고 별표 쳐주시고 여기는 한 번쯤은 다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국과 관세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무역협정, 저희가 흔히 말하는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FTA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니까 크게 3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트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은 이에 준하는 조약이나 협정을 말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너럴 온 트레이드
General on Agreement Trade, Tariff and Trade라고 해가지고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는 거냐면 제가 WTO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저희가 다자간 무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차별하지 않고 무차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이제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FTA로 하는 것은 양자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하고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무차별 대우하고 FTA하고는 조금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가트 제24조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특정 국가들 간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국제협정, 인정되는 협정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렇게 조약이나 협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FTA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FTA를 하는 것들은 국가 간의 약속이다. 국가 간의 어떤 관세 혜택을 주는 그런 양자 간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FTA가 체결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FTA라는 것은 뭐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세를 낮춰준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없앨 수 있어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관세가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바로 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0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0으로 만드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없애는 것을 저희가 철폐라고 표현을 쓰게 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인하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단계별 인하라고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저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주제였어요. 한번 기출문제 볼까요? 저희 말 나온 김에 문제를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저희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그 문제 1번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게 되고, 거기 4번에 보시면은 하나 나왔죠.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최약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해야 되는 관세를 말한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철폐를 하거나 단계별로 인하를 하는 관세를 말한다 라는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최약 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괄호를 보시면 국가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FTA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국가들이 모여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U라고 하는 게 있죠. EU,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국가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도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한 EU FT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 EU FTA, 뭐 한아세안 FTA, 뭐 최근 나왔던 것은 한중미 FTA, 뭐 RCEP라 부르는 RCE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국가만 말하는 건 아니고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1번 볼까요? 문제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선지입니다. 최약 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뒤에 보니까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은 제외한다. 잘못됐죠. 이것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렇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최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이란 최약 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그렇죠. 관세 당국이라 그러면은 관세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어떤 기관, 뭐 어떤 국가 단체라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관세 관련 법령 또는 협정인데, 협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 분야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세 당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관세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원산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당연히 한국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 물건을 만들었던 생산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충족이 됐을 때만 원산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죠. 원산지란 세 번째 보시면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협정에서 정하는 그런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한 국가를 바로 원산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챙겨봐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5호입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산지 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플러스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라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나왔고요. 다음 세 번째 보면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호 협정관세 나왔죠. 협정관세라고 하는 것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FTA 관세라고 보시면 돼요. FTA를 적용하게 되면서 적용되는 관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해야 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라 하는 것은 저희가 FTA 적용했을 때 적용되는 바로 관세율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FTA 체결된다고 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관세를 없앨 수 있는 거죠. 0%로 갈 수도 있긴 하고 아니면 이것이 0%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단계별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인하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거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항 볼게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FTA 특례법이라는 것들은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정하는 게 없을 경우는 관세법에 따라서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가서 보시면 제2조의 정의가 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1호 보겠습니다. 영역이란 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다음에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영토, 영해, 뭐 영공, 그 다음에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그 밖에 있는 뭐 해저층을 포함한 뭐 지역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라목에 가면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저희가 EFTA라고 부릅니다. EFTA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거기 어떤 나라가 있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이슬란드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이 네 가지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EFTA라고 하게 됐을 때 네 가지 국가가 있다 정도까지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목 가볼게요. 미합 중국, 자 미국입니다. 미국에 보시면은 50개 주, 뭐 콜롬비아 특별구 말고도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에르토리코라는 것들도 저희가 한미 FTA 적용 국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챙겨봐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옥, 호주를 보니까 여기 그 밑에 그 가로가 있잖아요. 노퍽섬, 크리스마스 섬, 뭐 코커스 제도 뭐 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얘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중 FTA 적용이 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노폭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익숙한 게 보이잖아요. 맥도날드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는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고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두 가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옥, 뉴질랜드 나오는데 여기 보면 토켈라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죠.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거목 있어요. 중미공화국도 마찬가지인 게 해당 국가가 어딘지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이 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할 수 있단 말이죠. 다음 중 FTA 적용이 되는 국가가 아닌 것을 고르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호입니다. 류, 호, 소호 나오네요. HS 코드를 이제 알고 계시죠? 제가 공부를 하시면서 다 알고 계실 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TS 코드, 품목 번호라고 하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아이템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코드가 되는 거고, 요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903289라는 그런 세 번이 있는데 앞에 두 자리를 저희가 뉴라고 부르고요. 앞에 네 자리를 호라고 부르고 앞에 여섯 자리를 소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90뉴에 9032호에 903289호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앞에 두 자리, 네 자리, 여섯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 호 또는 소호는 품목 분류 상의 2단위, 4단위, 6단위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3호 보겠습니다.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구성 물품,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그쵸.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재료, 뭐 구성 물품, 부분품, 부속품 나오는데 부분품과 부속품 차이는 알고 계시죠? 부분품이라는 것들은 뭔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구성 여러 개가 있겠죠. 체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트, 그러니까 부분품에 부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부분품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전거에서는 그런 어떤 뭐 바구니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그게 있으면은 편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부속품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밑에 생산, 4호. 생산이란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뭐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등등등 나오는데 생산이라 하는 것들이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재배하는 거, 수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생산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5호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 밑에는 6호에서는 비원산지 물품, 비원산지 재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차이인 거죠. 원산지라 하는 것들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충족이 된 걸 말하기 때문에 비원산지라 하는 것은 반대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물품이나 재료를 비원산지 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밑에 볼게요. 7호 대체 가능 물품입니다. 대체 가능 물품, 말 그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재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가능 물품이라는 것은 서로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물품 말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8호 완전 생산 기준, 그다음 9호는 세번 변경 기준 쭉 나오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협정에서, 즉 FTA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이걸 충족했을 때는 원산지로 인정이 되고 안 됐을 때는 비원산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물건이 한 곳에서만 생산된다면 원산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씁니다. 완전히 그 나라에서만 생산된 거기 때문에 다른 원산지로 분류가 아예 불가능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어떤 식물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1차 상품들은 여기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있죠.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른 어떤 물건들도 같이 포함해서 물건을 만들 거기 때문에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물품의 상태를 변경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기준이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거죠. 3번 변경 기준입니다.
이 세 번이라 하는 것들은 HS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HS 코드라 하는 것들은 물품마다 갖고 있는 고유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은 물품의 성질이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이 변경된다는 것은 충분한 가공이 됐다라고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행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 변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가 있으면 그것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라 하는 것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특정 나라에서 하게 됐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가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일 거잖아요. 부가가치라 하는 것들도 일정 수준 이상 발생되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옷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한 공정이 들어가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단을 이렇게 자르고 재단하고 봉제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특수한 공정을 수행했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렇게 말을 쓰죠. 일정 단위 또는 일정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관세법 같은 경우는 HS 코드가 6단위가 변경이 되면 된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정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6단위라고 말을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됐을 때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볼게요. 아까 봤던 것 중에 8호가 바로 완전 생산 기준이고요. 여기 보면은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돼 있죠. 9호 보겠습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이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쭉 보니까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써 있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6단위 이상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부가가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세 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세 번이 변경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세 번 변경이라 하는 것들이 단계별로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챙겨봐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저희 그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의 그 보기, 문제 2번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문제 2번 말고, 네, 일단 문제 2번에 보면요. 문제 2번에 지금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예, 부가가치 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거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과반 수준 이상을 그러면은 50%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겠죠. 왜 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정에서는 딱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틀렸던 것은 2번인 거죠. 과반 수준 이상의 표현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호 보겠습니다. 공장도 거래 가격, 다음 12호는 본선인도 가격 있죠. 공장도 거래 가격은 저희가 인코텀즈 상에 보시면 X웍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ESW 규칙을 말을 하는 것이고, 12호 같은 경우는 본선인도 가격은 FOB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벅스라고 하는 것들은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거래 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이렇게 말을 쓰게 되죠. 그리고 FOB라는 것들은 여기 선박에 물건을 적재할 때까지 발생했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공장도 거래 가격은 이렇게 말을 쓰죠. 생산 공장에서 반출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지급하는 가격이라 하는 것들은 내가 지급하는 전체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의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을 하게 되면서 환급받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저희 수출을 하게 됐을 때는 영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전체 물건 중에서 부가세는 빠질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공급가액만 해당이 될 거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공제를 해야 되죠.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수출하게 되면서 빠질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한 가격을 X웍스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본선인도 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선적할 때까지 발생했던 비용을 말을 하는 것인데,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까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잖아요. FOB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 지급하는,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한 개 국가에서 이렇게 선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라고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앞에다가 최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나라에서만 선적이 되는 거라면은 이게 같은 나라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은 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해상이 붙어 있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선박에 실릴 때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이란 단어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OB를 하는 것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선박에 물품을 실을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을 하는 것인데, 선박에 실을 때까지 다른 나라 거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이란 단어를 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은 거죠. 다음 13호 보겠습니다. 조정 가격이라고 나왔어요. 조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관세 평가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관세법 30조, 35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 과세가 결정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결정된 과세 가격이 있습니다. 과세 가격에서 같은 법 30조 1항 제6호라고 하는 것이 운송료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운송료, 보험료를 말을 하는 것인데, 즉 관세평가상에 나와 있었던 과세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 걸 가지고 거기서 국제 운송비를 차감하면 그게 바로 조정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가격이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가산 요소라는 것이 따로 없으면 FOB랑 똑같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산 요소가 있었다. 예를 들면은 로열티를 따로 지급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FOB 가격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FOB라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혹시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포장비라든지 용기비 또는 뭐 사후 기속이익이라든지 뭐 생산 지원비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이 바로 조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 가격은 FOB랑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4호 영해 나와 있습니다. 영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그 특정 나라의 어떤 바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라고 말했습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기선이라는 것들은 기준선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 어떤 특정 나라에서 이제 영해를 정하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5호 원산지 증명서. 그렇죠. 우리 서로 간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음 16호 원산지 포괄증명. 포괄증명이라는 것들은 기간을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건 단위로 하게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선적할 때마다 발행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포괄증명이라는 것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할 것 조건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반드시 봐야 될 거, 기출됐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호, 재료 있죠, 재료 정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호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호, 9호, 10호 다 체크해 주세요. 다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1호, 12호도 나온 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15호까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그건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법으로 가볼게요. 제3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첫 번째 뭐냐면, 국내 법끼리 충돌이 발생할 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국내법이 뭐냐면 관세법이랑 FTA 특례법이랑 서로 충돌이 생겼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요건 쉽잖아요. 특례법이기 때문에 관세법보다는 FTA 특례법이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게 1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라고 썼어요. 협정이라 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약속인 거잖아요. 국가 간의 약속이 되는 것인데, FTA라고 하는 것들은 협정문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협정문을 가지고 각 국가들마다 국내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지만 협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걸 가지고 각 국가에서 자기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협정문이 최우선적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 특례법, 그 다음이 관세법,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시험 나왔던 거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 자, 1장 통칙에서 저희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빠르게. 자, 문제 1번 아까 봤던 거긴 한데요. 아까 체크했던 거죠. 2번이 정답이었던 것이고,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거죠. 쭉 봤던 거고, 지금 주의할 게 뭐냐면 3번에 보면 공정도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라는 거였고, 4번에 보시면 본선인도 가격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안에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FOB라고 하는 것들이 선적할 때까지만 말을 하는 것이고 국제 운송비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자, 운송비를 뭐 포함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요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 즉, 내륙 운송비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내륙 운송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 여기. 요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요건 포함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예 선지를 바꿔가지고, 선적항이 아니라 양육항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는 잘못된 말인 거죠. 그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3번입니다. 자유형의 협정의 이행을 위한 옳지 않은 것은 협정관세. 1번 한번 보시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봐주세요.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FTA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겁니다. 관세를 올려버리면 반대가 되잖아요. 역행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틀린 거예요.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인하만 하는 거지 인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1번이 잘못된 거였어요. 나머지 4번, 5번도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지금 2번 보실래요? 2번 보기.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공정을 수행한 모든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둘 이상에 걸쳐서 만들어진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모든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원산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했던 나라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겠죠.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2장 가볼게요. 협정관세 적용입니다.
자, 협정관세라 하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정관세라는 것은 FTA 관세를 말을 하는 것이고 협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볼게요. 제4조 협정관세 1항 협정관세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 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 철폐 비율, 인하 비율, 수량 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체크해 주세요. 협정관세율은 협정관세 관련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있잖아요. 협정관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요걸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협정관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령제를 보시면 내용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 딱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2항 협정관세에 관해서는 관세법 83조와 84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83조는 용도세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84조는 품목분류, 체계 수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용도세율 종류 중에 협정관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쓴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옆에 제2장 협정정의 밑에 보시면 시행령 제2조 나오는데 여기 뭐 보면은 뭐 별표 1, 별표 2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물어보진 않을 거고 다만 내려가 보시면은 제5항에 그거 있습니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죠. 5항에 쭉 가다 보니까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하 상호 대응 세율이라 한다라고 말이 있거든요.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대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일까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는 거겠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 우리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상호 대응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물건 수출한 게 있는데 그 아세안 국가에서 그거를 관세 높게 부과하는 게 있을 경우는 그때는 그걸 맞춰서 우리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세안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호 대응 세율이라는 것은 아세안이 갖고 있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 가볼게요.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입니다.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 관세법 생각해 보시면 용도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그런 용도에 따라서 세율 낮게 하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정 수량에 대해서만 일정 수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요게 뭐를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저희 할당관세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관세법상 할당관세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할당관세 같은 경우도 세율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 수량 이하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하를 시켜주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1항 법제 4조 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에서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단서가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부터 15일 된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세법상 할당관세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게 정해진 수량이 있는 거잖아요.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낮은 경우는 혜택을 주는 거고 넘어가는 경우 혜택을 안 주는 게 되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인 것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그 수량보다 낮게 들어오면 혜택을 주고 넘어가게 됐을 때 혜택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관세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뭐 세관이라든지 관세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품목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이 있거든요. 주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그런 걸 저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물품이 얼만큼 수입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추천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추천서를 받았을 때는 관세를 낮게 인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혜택을 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추천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리됐다 하더라도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15일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왜 나온 거냐면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통제를 하는 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입신고 수리가 됐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구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통제를 하지 않긴 한단 말이죠. 하지만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5일이라는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됐다라고 하면 세관 입장에서는 그 물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2항 관세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의 수량을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적용 수량이 이른 날에 남은 적용 수량을 그날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일정 수량보다도 낮게 더 많이 적게 들어온 것들은 혜택을 주고 넘어가는 것 혜택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배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게 몰릴 수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그 양이 별로 안 남았을 때는 그때는 그거를 그날 수입 신고하는 걸 가지고 나눠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적용 수량이 이르는 날에는 남은 수량을 그날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무조건 일정 수량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된다고 말했던 것인데 다만 그게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것이 그게 수량이 별로 안 남았을 때는 마지막 날짜 거기에 걸리게 됐을 때는 그때는 선착순이 아니라 그날에 수입 신고했던 것을 다 보고 그래서 비례해가지고 비율대로 나눠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항 요것에 관련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미리 고시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 주무장관은 기재부령을 정한 세역 상대국과 추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경우에는 협의 결과가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5항에서는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는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용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그 시행 규칙에 대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까지는 챙겨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만 보시죠. 여기 보면은 넙치류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넙치류가 좀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넙치류라고 하는 것들은 적용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가 보면요. 영제 3조 4항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제2항에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최악 상대국이란 유럽연합 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영국을 말한다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한번 체크해 주시죠. 요것만 체크하고 요것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가볼게요. 법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쭉 나온 게 있었어요. 1순위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쭉쭉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었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혜택을 주는 게 있었어요. 나왔던 게 뭐냐면 국제협력 관세하고 편입 관세가 여기 들어갔던 거죠. 3순위 같은 경우는 조정 관세, 할당 관세, 계절 관세 나오는 게 있었고 4순위는 일반 특혜 관세, 5순위 같은 경우에는 잠정, 6순위는 기본세율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신 말이 뭐냐면은 협정관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가 얘보다도 먼저 적용돼요. 기본적으로 FTA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협정관세율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다고 하면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관세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순위보다도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 쓰는 거죠. 여기 1항에 보시면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5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썼어요.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상에 적용되는 세율과 비교했을 때 높거나 같다면 그때는 관세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 세율이 같은 경우라면은 수입자가 협정관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약간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상 세율보다도 높으면은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데 다만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정관세를 적용할지 관세법상의 적용할지를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쓴 겁니다. 어쨌든 높은 경우는 절대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관세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율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1순위 세율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관세법 51조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국내 산업 보호 목적에 나와 있는 세율이 협정관세율보다는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잘 나왔던 거니까요. 체크해 두시고 6조까지 보고 좀 쉴게요. 협정관세 적용 요건도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죠. 협정관세라고 하는 것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FTA가 됐잖아요. FTA가 되고 났을 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FTA를 체결했을 때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개방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물건들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다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FTA가 됐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개방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적용 대상이라 하는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뭐냐면 협정상에서 정하는 협정 적용 대상에 일단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취급하는 물품이 FTA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최악 상대국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거를 내가 인정받으려면은 세관에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먼저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되는 거죠.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원산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제때 신청을 하게 됐을 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 가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됐을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FTA라는 것들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 국가들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개방하지 않겠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일단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해당이 되지만 두 번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따라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다 됐다 하더라도 내가 제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해당이 돼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